네,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 아임 시즌 7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양 코너인데요. 미술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서민들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좀 부자들이 즐기는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싼 술 좀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가 약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편견을 좀 깨부숴보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돈 안 들여가면서 즐길 수 있는 미술과 와인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녹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코너 때문입니다. 미술과 와인의 만남, 취화선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화가 강혁 작가와 소믈리에 트레비니의 강철호 대표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네.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네. 부담은 됩니다. 네. 아니 화면이 되게 정화된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첫 코너에서 굉장히 좀 예쁜 분이 나오셨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코너에서 아주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한 분들이 나오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준수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더 부담은 되는데요. 네. 편안하게 교양은 없지만은 교양 수업을 네. 그래도 잘 하도록 자기 소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강혁 네, 작가님. 그림 그리는 화가 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안 그리는 화가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약속을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화가이시고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네, 안녕하세요. 취하선 코너를 맡은 트레비니 운영하고 있는 강철호입니다. 여기가 우리 강철호 대표님 와인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잠깐 광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트레비니 하면 좀 되게 이름을 어렵게 뭐 트레비라고도 하시고 뭐 트레비스라고 하시는데 이제 트레비니는 정확히 이제 이탈리아어로 오노비노 두에비니 트레비니에서 쓰리 와인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Three wines. 네, three wines. 예, 뜻을 뭔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 교양 수업이 이렇게. 네. 트레가 3이란 뜻일 테고. 네, 라틴어로 예, 이제 비니가 트레가 이제 맞습니다. 와인이라는 뜻인 복수형.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PD님 자기 자랑 한번 하셨고요. 네, 네. 이게 미술하면 일단 우리가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부자들이 즐기는 아니면은 검은 거래 할 때 네. 미술품 예전에 뭐 우리 그 리킨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뭐 80억이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는 전혀 해당되는 없는 얘기라 저도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어떤 영화로도 요 최근에 뭐 이제 미술품들 나오기도 비싸게 했는데, 거래되잖아요, 보통. 그런 이유는 화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가들은 정작 그 비싼 재료를 가지고 비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비싼 그림을 그린 것뿐인데 그래서 비싸. 비싸다는 게 꼭 돈에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가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그림을 그린 건데 어떻게 보면 화상들이 아니면 이 돈이 돈을 만든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비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잘못은 아니다. 그럼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작가라고 한다라면 화가라고 한다라면 예전부터 소신 있게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분도 소개팅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왜요? 강성 기자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데. 네, 힘이 쭉 빠져요. 네. 그리고 와인도 사실 뭐 요즘 와인 즐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와인도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있는 귀족적? 사람들 네. 돈지랄. 네.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트레비니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 위치가 이게 유성 시장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유성 네. 전통장. 요즘 한참 장대 비지고 개발 뭐 한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위치에 존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라이스 와인 막걸리를 사실은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막걸리처럼 싫어해요. 네, 그런 막걸리처럼 이 와인도 포도주의 발효주의 일환으로서 저는 사실 막걸리처럼 이 유성 시장에서 팔고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장소를 잘 팔리진 않습니다. 네, 취지는 그렇다. 네, 취지는 그렇지만 이제 와인은 사실 고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피디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막걸리는 얼마죠? 막걸리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서 주문하면 3,000원 정도 그렇죠. 맞죠, 한 병에. 예, 그 네. 3,000원이라는 가격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3,000원의 단가에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 근데 사실 와인은 가격을 얘기하자면 뭐 10,000원짜리 와인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 와인까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막걸리도 비싼 건 비싼 거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큼의 고퀄리티를 생산하는 이태리의 그 노력하는 그런 와인 막걸리도 생산국에 그만큼의 노력하는 모습. 고퀄리티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와인과 같이 그런 노력을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주먹은 쥐지 마세요. 갑자기 이 순간 살기를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굉장히 좀 저는 의아했어요. 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 강혁 작가님께 네. 미술을 좀 쉽게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 유명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일단 와인을 곁들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코너명도 치화선 네네. 로 정했는데 네. 일단 그 조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작품이 모나리자를 네네. 보는 모나리자. 겁니다. 네. 그걸 와인하고 접목을 시켜본다고 했어요. 네. 일단 얘기를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일단은 저는 술을 먹으면서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술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겁니다. 예, 술을 네, 저는 술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먹는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뭐 영화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뭐 치권처럼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화가도 없지만, 근데 저는 방송 자체의 어떤 조금 불편함을 좀 깨기 위해서 술을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편안하고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본인만 편할 것 같아요. 해서 그래야 와인 술을 선택을 했고 이 코너를 만들고 싶어서 치아산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술 중에서 어떤 막걸리도 좋고 위스키도 좋고 다 좋지만은 특히 와인만큼은 미술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와인 안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뭐 맛 그리고 향, 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뭐 물감이라든지 작가의 태도라든지 그런 양주장이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행하는 주체의 마음가짐하고 그러니까 많이 요새는 닮아 서양화 있다. 기준인 거죠. 네네네. 소위 말해서 김홍도 화백의 그림하고 와인하고는 접목이. 근데 그 태도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마음가짐하고 그런 건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와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색감과 향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잔에서 풍기는 풍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특히나 서양 지금 미술사 특히 제가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나리자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 뭐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교과서든지 뭘 통해서 봤을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네 작품 유명한 작품. 네. 네. 네이버에다가 레오나르도 딱 치면은 첫 번째로 뜨는 게 다빈치는 두 번째 뜨고 첫 번째는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뜨고 디카프리오.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나랑 닮은 사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디카프리오가 먼저 뜨나. 근데 이건 썰일 수도 있어요. 워낙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하기도 하고 모나리자 그림이 또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또 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의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볼 때 애가 발을 차더라. 그래서 디카프리오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줬다. 그럼 만약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머님이 그 피카소 그림을 받아가면 그러면 이제 피카소, 디카프리오 이렇게 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를 선택한 거는 지금 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이 가장 쉽게 이 그림을 딱 작품만 봐도 레오나르도 작가 이름, 화가 이름이 나올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제가 모나리자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으신지 돌아가신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요? 올해가. 2019년도가 참 기가 막힌 해입니다. 우리 가까운 대전에 이응로 미술관 아시죠? 네네. 이응로 화백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는
500주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조금 뭔가가 이게 사후하고 그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응로 화백께서 대전이 광역시 승격한 해 돌아가셨나요, 분요? 요즘에 뭐 그런가요? 시승격 70년, 뭐 광역시 30년, 아, 네 대전 방문에 네, 올해 좀 뭐가 대전하고 연관성도 있지만 이 방송도 500주년하고 연관성 있는 걸 한번 별로 연관성 없어 보여요. 이 얘기를 왜냐면은 올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럼 유럽 여행 3월이죠. 네,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올해 가시면은 득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태리뿐만 아니라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또 이게 소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기획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가시면 500주년이기 때문에. 50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크게 큰 기획 전시들이 많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보통 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작가랑 작품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이런 거지. 그게 왜 유명한 작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 위대한 작품인지. 그 속에는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떤 썰들도 많이 푸는 거고 또 그런 썰들에 의해서 또 명성도 생기는 거고 또 그 명성에 의해서 이제 명품화 되는 게 사실 네.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5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화되고 그 비밀이 뭐냐고. 패러디 되고 있습니다. 아 패러디. 예, 지금 제가 패러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쥐고 있고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 눈썹이 없는 부분에 눈썹을 그리고 또 손톱을 보시면 네일 아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셀카. 셀카 셀카. 문화. 이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입술이 애기 입술 표현하는 그 하는 거. 저거를 지금 패러디하고 이거 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누가 했던 거를 인터넷에서 있는 거를 제가 좀 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하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런 패러디도 많이 저거 나오고. 자세히, 예. 자세히 보니까 휴대폰 마크가 그 사과가 아니라 서양식 배 모양으로 돼 있네요. 되게 디테일하십니다. 페어.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과 모양인데 저게 이제 유럽인가 어디 외국에서 파는 그 과일의 서양배죠. 서양배. 저런 것도 참 재미난 것 같고요. 그리고 눈썹이 없는데 눈썹을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모나리자의 특징이 사실은 눈썹이 없다는 거와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되게 술이 지금 좀 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김동석 의원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아이고. 네. 이 자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이제 저것도 이제 패러디죠. 예, 미술은 패러디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패러디를 해서 그 자체의 현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곳에 좀 입과 또 이렇게 약간 표절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뭐 재창조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얼굴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스터 빈 아닌가요? 예, 빈 씨입니다. 빈 씨. 네. 빈 씨. 저 배우의 영국 배우신데 저 배우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코미디 배우를 채플린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요. 저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뭐 재밌으신 희극인이고 코미디언이긴 맞습니다. 한데 또 상당히 또 엘리트 교육도 받으신 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로안 애킨슨. 근데 뭐 이렇게 로아이키스. 네. 보는 게 이렇게 편한 그림은 아니네요. 미스터 빈하고 합성을 해놔서. 그러니까 약간의 조롱하는 것이 네. 또 패러디의 미술 쪽의 용어기도 하고 학문에서도 문학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 패러디는 약간 조롱과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네. 일단 모나리자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러디 작품 2개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네네. 비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명성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 것인 하는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다음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웬 건달 하나가. 이거는 제가 20대 때 저희 모습이고요. 짝다리를 짚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말 안 듣게도 생겼다. 당장. 네, 광장이죠. 유럽에는 또 광장이 많죠. 저게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죠. 예.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르브르 박물관. 아 그렇죠. 네. 루브르 박물관. 저 예전에 저기 한번 가봤는데 네. 입구 찾는데 30분 걸렸어요. 저는 아직 찾아가지고. 못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입구는 저 피라미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갖고 그렇죠. 처음 가면은 정말 입구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내려가시면 이제 지하에서 이제 매표를 하고 매표는 지금 현재 20유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되는 거죠? 하면은 한 1,300원 곱하면 대충 한 28,000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줄을 지금 길게 서 있는 걸 보시죠. 매년 820만 명. 부산 인구보다 더 많은 르브르만? 예, 루브르만. 대전 방문회가 대전 목표가 얼마였죠? 1,000만이었죠. 1,000만. 조금이네. 820만 명 곱하기 20유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을 서서 오느냐?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 조그만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아 근데 거의 실제로 대부분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고 전시돼 있는 그림이 진품이 맞나요? 진품이죠. 아니 뭐 이제 약간 뭐 음모설 같은 걸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진품은 숨겨놓고 뭐 그런 얘기들 네.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도둑 맞은 적 있어요. 모나리자가 도둑 모나리자 맞았다가 맞아요. 이태리 그게 사람이. 나중에 네. 도둑 맞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몇 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무라비한테 넘기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었죠. 네. 다음 슬라이드에 그게 나옵니다. 아, 네. 음. 예. 이렇게 도난을 1911년 이 여자분 누구예요? 동양 여자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때는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예. 지금 믿도록 보시면은 하겠습니다. 네. 그 1911년도 때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탄유리 네, 방탄유리로 3중으로 이렇게 해서 도난 안 당하게끔 해놓고 또 저게 보려면은 또 못 봅니다. 왜냐면 가이드라인도 쳐놨지만 볼라면 못 봐요? 그 무슨 얘기야? 가까이 보려면. 가까이 보려면 못 봅니다. 왜 어.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이드라인도 쳤고 그리고 워낙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유리여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림이 모나리자야 아니야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야 저기가 모나리자. 저게 모나리자래. 이런 진품 거. 하나 보기 위한. 그래 나 한번 가서 봤어. 뭐 직관했어 이런 거. 아니 그러면 근접해서 보려면 뭐 망원경 같은 거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네, 진짜 올라가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것도. 네. 제가 인터넷 떠도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양 여성분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저는 그 미국에서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그 아이돌 가수가 있잖아요. 네. 음. 방탄소년단 저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썰렁한 네? 것 같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맞을 거예요. 교양이 떨어지는 느낌. 네, 이거 잘라주세요. 네, 싫어요. 다음이요? 네. 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합성을 해봤습니다.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모나리자의 닮았- 반쪽 얼굴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반쪽 얼굴을 합성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하죠. 네. 자화상?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모나리자라는 그 모델을 세워놓고 그린 게 네. 아니라 네. 본인을 그렸다. 변태예요? 왜 여자로 이렇게 젊은 여자를 그려? 공성애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썰들이 지금 이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합성을 딱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닮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닮게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비율이나 이런 거 보고 눈빛 같은 걸 보면 닮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모델을 놓고 조소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네. 한 6명, 10명 정도. 근데 모델의 모양 얼굴 세우면 다 똑같은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얼굴을 다 조소로 조각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은 그냥 하나인데 네. 그 하나의 대상을 여러 화가들이 그리면은 다른 결과물들이 네. 나오는데 근데 거의 그게- 본인이 모습이 투영이 돼 있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나리자의 모델이 있었긴 했는데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썰들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모나리자의 그 모델은 실제로 있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나라는 게 마담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마담 리사. 예, 그러니까 뭐 리자 부인, 리사 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현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에 잠깐 머물렀을 때 4년 동안 머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귀족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이름이 아니라 리자가 이름이고 모나는 그냥 호칭이다. 예, 리사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넘겨드릴까요? 네, 넘겨주십시오. 어우, 예. 어우, 예. 네. 아, 다비드. 제가 딱 아시네요. 데이빗. 그렇죠. 네,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네. 골리앗과 예. 다윗 거기 때 다비드상. 다비드 같은 경우도 다윗 폭경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엉덩이 쪽에 있는 이미지를 넣으려다가 뒤쪽도 뒷자태가 너무 섹시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저걸 보고 저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까, 저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저걸 왜 넣었을까요? 미켈란젤로. 그렇죠. 미켈란젤로. 저건 미켈란젤로. 당대 미켈란젤로는 지금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동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럼 뭐 메시와 호날두? 그 정도입니다. 거의 쌍벽. 쌍하길래 쌍욕 이런 줄. 네. 네, 김정석 기자님이 쌍욕 예. 하셔가지고. 당대의 궁중 화가로서는 탑을 달고 있었습니다. 궁중화가. 예. 그러니까 김홍도, 신윤복 뭐 이런. 그 정도로 탑을 달고 있었죠. 근데 김홍도하고 신윤복처럼 저 두 분들도 나이 차가 23살이나 차이 났습니다. 누가 위에요? 당연히 다빈치가 훨씬 더 스승이었죠. 23살 차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만났을 때 그때 나이로 따지면 27살.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나이 차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정도의 그렇죠. 격차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의 다빈치와 그 뜨는 해와 지는 해 지는 해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 왜 피렌체로 왔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밀렸습니다. 미켈란젤로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고향인 피렌체로 내려온 거예요. 피렌체 원래는 밀라노가 그때 당시는 이태리에서는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로마라고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밀라노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베네치아 그리고 베니스. 피렌체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그런 돈이 모이고 또 교황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왕궁에서 많이 주문을 받거나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그 중에 두 탑인 미켈란젤로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시키면 이런 거 그려 이렇게 시키면은 미켈란젤로는 잘 이렇게 응해줬습니다. 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천장에다 그리거나 그랬잖아요. 그거 못 그립니다, 사실은. 종교적 색채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그 육체적 노동으로 그걸 못 그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는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그려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33년 동안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언제 끝나요? 그러면요. 미켈란젤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한번 해봐. 제가 끝나야 끝납니다. 얼마나 얄미워. 아유. 저도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 요새는 어제 이제 끝나요. 제가 저렇게 끝나요. 답하면 이제 계약 해지를 당하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물었는데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열정은 두 분이 똑같았지만 그래도 미켈란젤로는 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궁중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락하고 먹을 거 잘 주고 하다 보니까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나이 때 500년 전에 89세면요. 지금도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세는 당연히 엄청 넘었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래 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67세까지. 그 당시에는 오래 사신 네. 축이죠. 아마 와인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도 썰이 갑자기 있겠죠. 홈쇼핑 같은 느낌. 네. 요리사라는 얘기도 있죠. 요리사도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학, 무슨 뭐 건축, 그리고 생명, 무슨 뭐 도시계획, 또 미술, 요리,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16개의 전문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식했고 특히나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고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20점밖에 안 남겼어요. 뭐 10점까지 남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충 따져보면 한 20점 내외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화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궁중 화가는 미켈란젤로였고 궁중 조각 또는 도시 계획 쪽 그리고 무기 설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그래 근데 합니다. 다비드상은 왜 갑자기 열으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줍시다. 아 이거는 좀 시대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의 그때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네.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을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포문을 연 거였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라는 거는 왜 그 르네상스로 하냐면은 그 전에는 교황 중심, 왕 중심 이런 어떤 그런 중심이었는데 너무 거기에서 시민들이 박탈감과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주입식적으로 큰 벽화만 그리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권력과 힘을 내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흥 부자들이 베니스나 이런 피렌체를 통해 가지고 실크라든지 이런 상인들 어떻게 보면 최고급의 상인들이 미술품들을 원했고 그곳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신흥 부자들이 하나의 도시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작가들도 이제 그런 어떤 교황이 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찾는 쪽, 자기한테 의뢰하는 쪽에 손쉽게 손을 그러니까 벌리게 새로운 됐습니다. 신흥 시장이 이제 형성됐다는 그러면서 이야기군요. 돈이 돌기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곳으로. 풀리면서 예술가라든지 또 이런 어떤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꽃피운 게 미술뿐만 아니라 이럴 때를 르네상스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그 다빈치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슬슬 이 책상 슬슬 앞에 놓인 졸려요? 와인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는데 와인 얘기도 조금 와인 해주시면 안 돼요? 얘기는 뒤에 나온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네. 불쌍해 보였나 봐.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중세 때는 아무래도 신 중심으로 좀 이제 억압된 분위기에서 네.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으로 이게 되돌아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작품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그림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여왕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안 그리려고 많이 했고 또 뭐 모나리자 그림만 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귀족이지 무슨 교황의 어떤 무슨 뭐 왕비를 그린 거나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왕이나 왕족을 그렸다면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왕족은 아니고 귀족. 그러니까 그렇죠. 귀족도 몰락한 귀족을 그린 거죠. 사실은 리사 부인은 원래는 되게 좀 품위 있는 귀족이었는데 피렌체 쪽에서 있었다가 전쟁이 이뤄지면서 좀 몰락하고 그 속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간 게 끼안티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키안티. 예, 끼안티. 특히 우리가 와인 생산지기도 하고 이태리의 제일 유명한 그 술 이름이 키안티 보통 그렇게 네, 맞습니다. 키안티. 네. 양들의 침묵 보면 나와요. 그 키안티 이렇게. 이제 슬슬 렉터 이제 박사가 와인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네. 이렇게 차트가 키안티 나와요. 나와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A census taker once tried to test me. I ate his liver with some fava beans and a nice Chianti.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이 그림을 이 드로잉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가 했던 명언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강직한 예술 혼과 세계관과 철학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이거를 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만큼은 제가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또 챕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이 기질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모나리자 그림을 사실은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엄연히 미완성 작품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1503년도부터 1506년도라고 써 있습니다. 4년 동안에 피렌체에서 그렸다. 사실은 모나리자 하나 그리는데. 예, 4년 동안 그렸다. 4년 동안 그린 것도 이 50cm, 55cm에 70cm 가로 세로가 A4 용지로 따지면은 9장 붙인 거보다 더 작은 그런 크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그림을 4년 동안 그린 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 완벽주의라고 해도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농땡이 핀 거예요. 농땡이 핀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 물감층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30겹을 이렇게 아주 얇게 층을 만들어서 그릴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이란 게 아니라 네. 하루에 조금씩 이걸 생각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였고 항상 그림을 거의 완성시켰던 게 없대요. 근데 완벽주의자가 왜 완성을 안 시켜요? 왜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그러면 그거를 리사 부인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상화 의뢰를 받았으니까. 근데 안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로 갈 때까지 그걸 계속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프랑스 왕한테 그걸 기증하면서 이게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사 부인의 의뢰를 받아서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리사 부인한테 안 줬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도 계속 그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명언 하나 읽어드리고 네.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필요한 주제를 전부 다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잔치에 늦게 온 가난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버린 것들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려 한다. 창작의 고통이 좀 느껴지는 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저도 이 정도까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생각과 까지는 몰랐는데 원래 그냥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하도 봐도 저도 배웠을 때 천재 그냥 타고난 아니에요? 천재. 근데 천재 이면에 있는 고통. 천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그런 관찰 그리고 또 독서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과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작업할 때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뭐 드로잉북이라든지 다빈치 코드를 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코드가 있었다,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볼 때 특히나 이번에 제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모나리자 그림도 이게 모델은 모나리자 리사 부인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의 최고의 여인상은 무엇일까? 네, 방금 그 다빈치의 글을 보다 보니까 네.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뭔가 이제 대가가 되신 분들이 맞닿은 지점들은 약간 동일한 부분들이나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화가님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향을 하고 싶다거나 약간 득도하는 느낌 같은 거를 뭐 추구하시거나 그런 건가요? 네. 저는 도저히 제 성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 성향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다빈치를 띄우신 이유는 다빈치의 그런 그 남다른 그 노력, 그다음에 통찰력, 관찰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숨은 그 노력과 고통, 창작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거는 엑스레이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모나리자의 어떤 좀 이렇게 귀신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네. 사람한테만 엑스레이를 찍는 건 아닙니다. 이 프랑스 파리 국립 예술 그 작품 복원 연구소에서 나온 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림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아. 원본 작품을 찍은 거죠. 왜 찍었냐면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물감층이라든지 어떻게 이 화가가 그렸다는 기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네네. 네, 파리의 연구소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를 사실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저 옷에 새로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옷이요? 예. 눈썹인 줄 알았는데. 네, 눈썹은 옷이 왜요? 옷에 저 윗부분에 이렇게 윗부분에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 자체가 그때 당시에 산모들이 입었던 속옷이었습니다. 아. 네. 산모들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임신했거나 출산 후에 입었거나 출산 전에 입었던 아. 그런 옷이었다는 거죠. 그 리자 부인의 이제 임산부 가능성이 제기된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엑스레이 찍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리사 부인이. 뭐 이런 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썰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재미나서 제가 이번에 챕터에 넣었습니다. 임산부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예. 원본이죠. 예, 이제 네. 원본의 깨끗한 르브르 이미지를-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 르브르 가실- 네. 저 슬라이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훨씬 선명하네요. 네, 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크기가 진짜 네, 실감이 되네요. 가르마가 5대5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의 눈썹, 뭐 미소, 뭐 손, 옷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림에는 모델뿐만 아니라 뒤에 배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때 당시 저렇게 배경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풍경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배경으로 투영시켜서 표현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참 재미난 점이고 좀 그때 당시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샷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와인의 피렌체의 전경이. 끼안띠 이 풍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나리자가 원래는 피렌체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망하고 키안티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리사 부인에 대한 얘기인데 리사 부인의 가문이 이 끼안띠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키안티. 네. 네, 끼안띠에 대해서 한번 일단 미술로 포문을 잘 열어주셨는데 네. 와인 얘기가 이제 네. 끼안띠에서 가급적이면은 마이크를 네. 한 방향에 놓고 얘기를 주세요. 네, 네. 그래야 소리가 알겠습니다. 잘 들어온다. 네. 너무 가깝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끼안띠 얘기를 나왔는데 아까 PD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끼안띠는 이태리 와인을 와인이라는 통칭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정확히 지금 이제 피렌체 얘기만 나왔는데 정확히 주로 얘기하면 이제 토스카나 주의 바로 피렌체와 시에나의 도시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와인 산지를 끼안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키안티라는 이름은 네. 지명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끼안띠는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데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 중에 끼안띠 중에서도 핵심 바로 그 DOCG 중에 하나인 끼안띠 클라시코가 바로 그 피렌체와 시에나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고리가 모나리자가 그 집안이 키안티라는 거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네. 와인이 유명한 산지고 와이너리들이 있으니까 모나리자 아빠도 그럼 와인 농장 하신 거예요? 그렇죠. 끼안띠의 영주였어요. 영주. 아. 네, 실제로.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모나리자의 그 가문이 아직도 그 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모나리자의 복제품이 또 걸려져 있고요. 아 그림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교황에 의해서 이제 군중화가 그런 모든 교황들은 그때 당시에 또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샤또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 와인의 성을 보통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보통 이제 카스텔로 뭐 이제 캐슬의 약자인 그런 말들을 쓰면서 이제 와인 산지를 갖고 있었는데 끼안띠에는 상당히 그 와인의 재미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슬라이드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네. 저는 약간 이제 끼안띠 중에 그 와인을 상징하는 저 검은색 수탉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거는 네. 수탉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프랑스 생각나는 것 같은데. 뭐 프랑스의 뭐 여러 가지 연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끼안띠 클라시코가 저 검은 수탉을 저렇게 마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미켈란젤로랑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시대에 있었던 시대와 이제 좀 맞물리는데요. 바로 피렌체와 시에나 지역, 그러니까 도시 국가 체제였을 때의 그런 싸움에 의해서 이런 영토 분쟁에 의해서 저 바로 수탉이 나오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영토 싸움을 많은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막 전쟁에 대해서 뭔가 영토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렌체에서는 그 기사를 검은 수탉으로 그리고 시에나에서는 흰 수탉으로 기사를 앞세워서 결국에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검은 수탉인데요 지금? 그렇죠. 그 닭으로 아니 그러니까 출발 지점 만나는 지점까지를 영토로 나누자라는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검은 수탉을 선택한 피렌체에서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검은 수탉을 굶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전투력 상승해서. 네네. 그리고 시에나에서는 흰 수탉을 전투력을 위해서 더 먹여야 된다. 그래서 배불리 먹인 거예요. 근데 배부린 흰색 수탉은 누가 백숙이 됐어요? 그렇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네. 늦게 울고 늦게 출발을 했고요. 아. 배고픈 검은색 수탉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일찍 울고 출발을 빨리 해서 3분의 2 지점에 검은색 수탉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 승리를 이제 검은 수탉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평화와 승리의 상징. 아. 그래서 검은색 수탉을 끼안띠 클라시코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야, 잘 네. 키운 수탉 하나가 10장을 만들어 그런 상황이네요. 땅을 아. 엄청나게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네. 재미없어요. 예. 좀 더 재밌게 해보세요. 긴장하겠습니다. 네. 와인을 아마 드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 그래서 일단 검정색 수탉이 어쨌든 뭐 그 승리의 상징을 나타낸다는 거고. 맞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 여기도 있다. 그렇죠. 네. 아 거기에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와인이- 끼안티. 이게 그렇죠. 깨안띠. 아. 이게 깨안띠고 예.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예, 토스카나. 강철호 대표께서 당황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볼 때 아까 우리 강혁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뒤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나리자의 그 임산부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좀 더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모나리자가 집안이 이제 그 와인으로 유명한 곳의 출신이고 그 와인이 키안티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모나리 그러니까 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모델을 응했을 때는 모나리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영롱한 미소 그리고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가문에서 나왔다. 그 혈통에서 그 가문은 어디에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그러다 보니까 끼한테서 나왔다. 아, 그리고 끼한테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지역은 어떤 건가? 이게 그랬더니 기획 그거는 의도는 참 와인이구나.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네, 했었죠. 오늘 제가 가만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네. 이제 이거 우리 제작 회의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네, 두 분이 네.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방송이니까 네 봐드릴게요. 아 그때 모일할 때 진짜 예, 재밌었는데 정말 재밌었는데 오늘은 좀 먹고 해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진짜 한 잔을 마시고 마시면서 시작을 마시고 하는 하는 게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치어섬이니까. 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네네. 네 지금까지 네. 치어선의 강혁 작가와 아, 강철호 소믈리에였습니다. 두 네, 분도 감사합니다. 사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임 시즌 7 네, 3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우찬 변호사님 네 1회 때 하시고 또 3회 나오셨어요. 어떠셨어요? 1회랑 비교해봤을 때 네, 그 중간에 정 PD님이 녹화 버튼을 안 누르시는 바람에 얘기하는구나. 한 번 더 녹화를 해서 지금 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어. 근데 또 너무 재밌게 말씀들을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래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죠? 네네. 네 다다음 주 이제 5회 방송 때 뵙도록 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